개미들은 다 던졌는데 가장 큰 고래인 갈색고래, 보라고래, 빨간 상어들 모두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과연 시사하는 바가 뭘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잘 가던 크립토 시장의 하방 압력의 단골손님 마운트곡스 이슈가 또다시 터졌다. 근데 이번에는 과거의 마운트곡스 이슈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게, 과거에는 보유 물량이 유지되면서 실제로 유출된 물량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자금들이 이동이 된 흐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물량이 단일 주소로 이동이 된 모습이 확인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마운트곡스 물량이 언젠가는 시장이 풀릴 것이라는 거는 이미 인지는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이동이 된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이 물량들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략적으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채권자들한테 상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흐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채권자들이 이 물량을 받았다라고 해서 100% 다 시장에 던져서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됐고 반감기도 지났고 미국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매도해서 매도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보유해서 가져가려는 채권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곡스 물량이 시장에 다 풀리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인지하고 시장에 대응하고 플레이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마운트곡스 물량이 이번에 이동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70K까지 찍었던 비트코인이 다시금 하락하면서 현재 68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패턴과 비교해봤을 때는 마운트곡스 물량이 터졌을 때는 언제나 개미털기였고 이내 말아 올렸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번에도 지금 당장 시장에 매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개미털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것이고, 파이어 차트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수상한 사실이, 마운트곡스 이슈가 터지고 나서 개미들은 시장에 패닉셀을 하면서 다 던졌는데 가장 큰 고래인 갈색고래, 보라고래, 빨간 상어들 모두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과연 시사하는 바가 뭘까? 이런 식으로 마운트곡스 물량이 또 터진다, 어떤 불안감을 조성해놓고 물량을 한 번 더 밑에서 받아 먹은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운트곡스 물량이 터진다라고 해도 지금은 과거와 국면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2022년도 완전히 추웠던 크립토 윈터 시기, 루나부터 FTX 파산까지 뱅크런까지 터졌을 때 비트코인 시장은 사기다, 퍼드다, 쓰레기다 하면서 거적대기 소였다. 근데 2024년은 어떤 해입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정식 제도권 하에 들어오면서 듬직한 황소로 시장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마운트곡스 퍼드가 터진 것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 물량이 시장에 다 나온다라고 해도 결국에 하방에서 받아줄 수 있는 강력한 지원군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국면을 바꿔놓지 못할 거고, 우리는 하방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받아줄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 비트와이즈 등등 이런 굴지의 전 세계 최대의 금융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너도 나도 축적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운트곡스 물량이 터진다라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국면을 바꾸고 시즌이 종료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되는 이슈는 바로 매크로, 거시경제 흐름과 금리 인하가 어느 시점에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보는데,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첫 금리 인하 시기가 11월 달로 또 한 번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9월에 첫 금리 인하 할 거라고 CME 페드워치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생산자, 구매관리자 지수들이 일제히 다 강하게 나오면서 또다시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인플레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로 인해서 11월로 밀렸는데, 월가 및 전 세계 핵심 금융권들의 첫 금리 컷 예상은 대다수가 9월을 예측하고 있다. 어쨌든 올해 안에 한 번의 금리 인하는 해줄 것이라고 대다수가 예측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9월 달을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따라서 9월이 되느냐 아니면은 4분기가 되느냐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더욱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뭡니까? 바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입니다. PC가 사실 연준이 말한 목표 물가 2%에 도달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PC를 잘 봐야 되고, 어쨌든 분기별 PC가 월 30일에 예정되어 있고 31일 날 같은 경우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근원 PC YOY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PC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하반기부터 중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표면적으로 물가가 하반기 가면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자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인플레이션 수치의 가장 중요한 쉘터 주거비 관련해서 핵심 데이터를 올려줬는데 지금 전반적인 주거 데이터들이 다 하방 곡선으로 추세를 꺾어줬고 몇몇 기관 같은 경우는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새로운 렌트비, 새로운 임대비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가파르게 빠지면서 하반기에 주거비가 잡히면서 인플레이션도 무난하게 잡힐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런 발언을 해줬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명분을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국의 BLS 물가를 조사하는 노동 통계국에서 더 이상 커피 가격을 CPI 물가 데이터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2023년 9월 이후로 커피 가격은 무려 78%나 상승했다. 근데 이렇게 상승한 커피 가격을 삭제해버린다. 그러면 CPI를 낮게 보이게 하는데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이 커피에 대한 내용들을 다 24년 3월부터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결국에 미국이 의도하는 거 뭡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액션이 딱 160일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동성 공급해주고 경기 부양해줄 건데 금리 인하해주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명분이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 인플레이션 내려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해줄게. 이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항목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삭제시켜버리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더라도 어쨌든 올해 대선까지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인플레이션 잘 잡히는 척 해주고 금리 인하까지 해서 시장을 부양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또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이번 선거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빨간색 공화당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차이를 보면 이 크립토 커런시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집단조차 공화당에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립토를 보유한 집단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 그 얘기는 뭡니까? 크립토를 보유하지 않아도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인데 바이든 계속 지금처럼 크립토 시장 배척하고 적대적으로 회의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당인 바이든은 더욱더 크립토의 친화적인 발언과 정책들을 얘기해주고 하입을 시켜줘야 크립토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한테 표심을 받으면서 어깨를 나란히 해줄 수 있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가장 확실한 도구 가상자산 시장 부흥시키고 상승시켜서 살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살아있는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소로스 펀드조차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불리는 스트래티지 주식을 1.35억 달러 상당이나 보유를 하고 있었다. 특히나 굉장히 원로하고 전통적인 보수적인 투자 집단마저 지금 스트래티지를 투자하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고 실제 5월 중순부터는 비트코인 현물 TF로의 유입량이 11연짝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기관들의 돈들이 다시금 크립토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조차 작은 물량이 아닌 엄청나게 큰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복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에 따라서 세일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10조 달러까지 중장기적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인 거, 세일러는 가상자산이 점점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가상자산의 긍정적인 후보가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 부양시키고 부흥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나설 것이라는 부분.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시장 우상향 하겠습니까? 아니면 시즌 종료되고 내리꽂겠습니까? 어차피 전자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전격 승인됨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아버지인 비탈릭 부테린도 적극적으로 열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딱 외모만 보십시오. 이 확신의 천재장이 얼마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까지 됐는데 열심히 개발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승인이 되자마자 비탈릭은 타이코 메인넷 첫 블록을 제안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더욱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더 큰 효용을 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열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타이코 롤업 같은 경우에 결국에 어떤 것에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이더리움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레이어 2 덕분에 혜택을 보며 타이코가 베이스 롤업을 향해 가는 첫 프로젝트가 되어줌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롤업 적용의 기술적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고 거래 지연까지 줄이고 이더리움 생태계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핵심적인 개발이다.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토콜의 TVL은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상승하고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인 베이스 프로토콜이 레이어 2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의 2위였던 옵티미즘까지 추월하려는 모습. 베이스 레이어 2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아직 자체 토큰은 없다. 근데 향후에 코인베이스가 자체 토큰을 발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베이스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젝트들이나 토큰이 출시된 프로토콜을 집중하면 충분히 기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레이어 2 생태계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캐처님 이더리움 현물 ETF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 들어오려면 S-1 최종적으로 승인돼야 되는데 언제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ETF 전문가인 네이트 제라시에 따르면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몇 주 걸릴 거고, 최대 길면 2달에서 3개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달도 안 걸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크립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SEC가 최대한 빨리 이더리움 현물 ETF S-1까지 통과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거래할 수 있고, 거래소에서 현물 이더리움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쪽으로 빠르게 추진을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개별 시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펀더멘탈은 더더욱 견고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가상자산이 원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었다면 이번 ETF 승인을 계기로 기관 투자자의 자산이 되고, 최종적인 마지막 끝판왕은 제가 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국가적인 채택.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정식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국가적인 채택까지 이루어지려는 흐름인데,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인 노무라 같은 경우도 일본 스테이블코인의 GMO 인터넷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그들은 함께 일본에서 달러 및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일본 시장 내에서 서비스 스테이블 코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 세계 G3인 일본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발행하면서 기존의 전통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려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를 채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홍콩은 이미 디지털 화폐로 모기지 가격 책정 시험까지 도입하고, 그리고 방금 일본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과 홍콩이 이런 식으로 모기지 실험에 디지털 화폐를 적용하는 것, 뭐와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토큰화된 자산으로 확대되는 흐름. 전 세계의 핵심 국가와 기관들도 RWA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BCG는 4조 6천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하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거고, 홍콩의 재무부 차관은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본토와 연계가 강화된다. 본토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중국을 의미한다. 이미 홍콩은 중국의 크립토 실험 기지로 사용되면서 이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정식 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크립토 채택과 도입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런 내러티브가 잘 이행되고 순차적으로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중국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판을 홍콩이 짜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엘살바도르와 비트코인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근데 어떤 논의를 하겠습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국 화폐 가치가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달러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이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할 수도 있는 논의들을 전문 국가인 엘살바도르와 나눈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채택, 아르헨티나처럼 G20에 들어가는 대형 국가들까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려는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에서 크립토를,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순위를 보면 G1인 미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차이나, 그리고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까지 상위 4개국도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핵심적인 주축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 주목해야 되는 거는 1위와 2위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 비트코인이라는 혁신 자산을 두고 계속해서 쩐의 전쟁을 하면서 패권을 잡기 위해 노력할 거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에 이득 보는 거 뭡니까? 크립토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살펴보자면 서플라이 프로필 로스 레이시오를 한번 비교해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사이클 내에서 큰 수익 비율을 보여주는 구간이 적어도 2017년에는 7번 있었고 2021년 사이클에는 5번 정도 있었다. 적어도 한 사이클 내에서 큰 수익 비율을 보여주는 구간이 5번에서 많게는 7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번 사이클 내에서 고작 해봐야 큰 수익 비율, 이번에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하고 비트코인 1억 돌파했을 때 이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의 프랙탈적인 패턴과 비교해
해보자면 한번 크게 수익 받다가 또 조정 주고 또 크게 수익 받다가 조정 주고 이런 흐름이 적어도 5번 정도는 나올 수 있고, 보통 첫 번째 큰 수익 비율을 보여주는 기간이 과거 프랙탈 사이클을 봤을 때 상승장의 중간 부분부터 첫 번째 큰 수익 비율을 보여주는 구간에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번 사이클을 지난 23년 초부터 시작됐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절반 왔고 지금 온 거 한 번 더 크게 올려쳐줄 진정한 불장은 아직 대기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MVIV 데이터로 사이클의 우리의 위치를 체크해보면 지난 17년 불장 당시 MVIV 레이쇼가 4.8 그리고 21년 불장 당시에 3.9. 근데 우리의 지금 위치 해봐야 2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적어도 지금보다 MVIV가 2배는 더 가야 지난 사이클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시장의 사이클에 우리는 어디 와 있냐? 전체 불장 사이클의 대략적으로 절반 왔고, 보통 첫 번째 광기의 구간, 최근에 비트코인 1억 간다 신고점 갱신한다라고 했을 때 첫 광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 광기 구간에는 새로 들어온 뉴비들이나 신규 투자자들이 올라탔기 때문에 고래들이 한번 조정을 주면서 베어 트랩으로 개미들 싹 다 털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유포리아 극도의 광기와 환희의 구간까지 사이클을 올려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산맵으로 좀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마운트곡스 퍼드로 68K까지 내려오면서 롱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됐고 현재는 지금 엄청난 물량이 상단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근데 선물 세력들 같은 경우는 숏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면 가격을 올리면서 숏을 다 죽여버리고 스퀴즈를 만들어 주면서 가격을 올린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설령 66K 부근에 있는 롱 물량을 단기적으로 잡아 먹는다라고 해도 다시 가격을 올려주면서 이런 숏 물량 정리시키면서 새로운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늘 말씀드리는 부분, 조정이 나온다라 그래도 하방은 제한적이고 최근에 피벗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지켜줬던 상승 트렌드 라인만 훼손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다시 신고점 갱신 시도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오늘 음봉이 뜨냐 내일 양봉이 뜨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 변화의 충격파가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 경제와 기관들 그리고 국가적인 움직임들까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를 이 비트코인이라는 혁신 자산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계속 구축해서 정진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입장하셔서 정보 편하게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